마침내 대한민국이 공군 전력을 완성시킬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공군이 영공방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T-50 같은 훈련기부터 FA-50 같은 경공격기, 그리고 KF-21 같은 전투기도 필요합니다. 또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등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군 전력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또 하나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항공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현대문명은 전기전자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무기에서도 마찬가지라 무기를 작동시키는 전자부품이 파손되거나 무력화되면 아무리 강력한 무기체계라고 해도 그냥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미국 등의 군사강국들은 해킹이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핵미사일 발사 통제 시스템을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전과 미래전에서 전자전 무기체계는 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KF-21 개발 성공으로 드디어 대한민국도 전자전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 한국군에는 적국의 레이더를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을 상대로 무기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없었던 시절이라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해야만 했죠. 한예비역 해군 제독은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해군 초계함들은 NLL 일대에서 북한과 대치하다가도 북측의 미사일 고속정이 출항하면 곧바로 물러나야 했다. 적함이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77km 이상 거리에서 스틱스 대한미사일을 쏘면 속수무책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현역 공군 간부 역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군 독자적으로는 유사시 제공권을 장담할 수 없었다. 북측이 깔아놓은 소련제 대공미사일에 얻어맞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열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해보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전자전은 적국 장비와 무기를 식별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적의 전자파 신호를 수집하는 건 역시 적국에 들키면 도발로 간주되어 군사적 마찰이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전 장비와 정보는 핵심 우방국에게도 잘 공유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전자전 능력을 얻으려면 국산화와 자체 개발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현재 KF-21에는 통합 전자전 장비 EW-수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EW-수트는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를 탐지 분석하고 전자방해 전파 송신이나 체프, 플레어 등의 전자전탄 살포 등을 통해 적의 위협을 교란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EW-수트 이전에는 F4 팬텀 등 기존 주력 항공기에 쓰던 ALQ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이후 미국은 최우방 동맹에게만 제공하던 하이엔드급 전투기 F4 팬텀을 한국에 판매했지만 전용 전자전 장비는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F4 팬텀은 당대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점점 고도화돼가는 대공미사일의 레이더 제밍 없이 기동 안으로 회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국산 항공전자전 장비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함정용 전자전 장비를 개량한 경험이 있던 ADD가 주관하고 LIGNX1의 전신인 금성정밀이 참여한 전자전 장비 국산화 사업은 90년대 초 개발 7년 만에 완성품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ALQ-88K는 미국산 장비를 기반으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 것이었는데요. 후일 여기서 한 번 더 개량을 거친 ALQ-88AK는 F-16에 탑재되어 혹독한 비행시험 인증에서 아군기를 나하거나 미사일의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실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국산 전자전 장비 개발은 2016년 KF-21 전용 장비 개발이 확정되며 큰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그렇게 개발된 EW-수트가 기존의 ALQ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세 가지는 내장형, 통합형, 경량화입니다. 기존에는 국산 전투기가 없어 미국 전투기에 부착해야 했기에 ALQ 시리즈는 외장형 포드 형태로 국산화됐습니다. 이러한 외장형 포드는 내장형보다 무게가 무겁고 비행 중 외부에 노출돼 공기 저항을 높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항속거리와 기동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EW-수트는 우리 손으로 만든 KF-21에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무겁고 비효율적인 외장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KF-21 개발 초반부터 주요 전자전 장비를 내장하는 것으로 설계 방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미국의 허가 없이도 우리 입맛에 맞게 마음껏 전자전기기들의 재원을 정하고 디자인을 시험할 수 있게 됐죠. 각고의 노력 끝에 EW-수트는 마침내 국내 최초로 내장형 항공기 전자전장비로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능이 하나의 장비로 통합된 덕분에 내부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게 자체도 기존 외장형 전자전장비보다 절반가량으로 경량화해 전투기의 탑재 중량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국산 전자전기술의 당면한 목표는 KF-21의 전자전기 개량입니다. KF-21에는 이미 이러한 통합 전자전체계가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해 전자전에 특화된 사양으로 개량하는 것이죠. 현재 국산 전자전기술의 당면한 목표는 KF-21의 전자전기 개량입니다. KF-21에는 이미 이러한 통합 전자전체계가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해 전자전에 특화된 사양으로 개량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량의 선례가 미국에서 FA-18EF 슈퍼호넷을 전자전기로 개조한 기체 EF-18G 그라울러인데요. 현대전에서 전자전기는 전투기 수십 대에 해당하는 전력을 낼 수 있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최근 방위사업청 주도로 KF-21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결정되면서 우리 공군의 전자전기 개발과 보유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총 1조 8,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전자전기 개발과 생산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의 제공권 장악 전술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전자전기를 도입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서 EA-18G 그라울러의 도입을 언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러나 당시 미국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EA-18G 그라울러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전자전기는 전략자산과 맞먹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EA-18G 그라울러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KF-21 전자전기 개발이 추진됨으로써 드디어 대한민국도 적의 방공망과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고차원의 전술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F-21 전자전기의 모체가 되는 KF-21부터가 현시대 4.5세대기 중 최상위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EA-18G 그라울러처럼 스탠드오프형과 근거리 에스코트형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KF-21과 함께 편대를 구성해 적진 깊숙이에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코트형의 전자전기는 최전선에서도 통신망 교란, 방공 레이더 무력화 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이 기습적으로 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강력한 재민 공격을 통해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하여 적의 미사일이 빗나가게 만드는 식인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전자전기 개발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중국의 대공방어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의 방공망은 낡긴 했어도 밀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평양 일대의 지대공 미사일로 사중의 방공체계를 구축해 놓았는데요. 바로 최대 사거리가 260에서 300km에 달하는 SA-5와 중고고도인 최대 사거리 48km인 SA-2 저중고도이며 최대 사거리 13에서 15km인 SA-3 등입니다. 방공망의 구성을 보면 항공기부터 미사일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는 나름의 다층 방어망을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방공망이 촘촘하되 낡았다면 중국의 방공망은 여기에 첨단화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의 S-300V를 모태로 한 중국 HQ-9은 최대 요격 고도가 30km 이내로 낮지만 최대 사정거리는 27에서 120km에 달합니다. 또 최대 추적 감시 거리만 120km에 달하는 사격 통제 레이더는 중국판 패트리어트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데요. 물론 HQ-9도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 기술을 빼돌려 만든 카피품이지만 80년대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해온 만큼 중국의 방공망은 최소한 러시아와 동급 이상의 수준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스텔스기 대적을 위해서도 전자전기는 꼭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일컬어지는 미군의 F-22는 수많은 모의공중전에서 승리했지만 딱 한 번 패배한 적이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EA-18G 그라울러였습니다.
당시 모의공중전에서 EA-18G 크라울러는 전자전 공격을 가해 역으로 F-22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고, 이후 AIM-120 암람을 발사해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크라울러와 중국 젠20의 공중전도 이와 비슷할 텐데요. 우선 교전 이전에 평시 정찰 활동을 통해 젠20의 레이더와 통신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파 정보를 분석하고 복제합니다. 이렇게 얻은 전파 정보는 크라울러에 저장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크라울러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젠20과의 교전에 돌입한 크라울러는 ALQ-99 제머포드 ALQ-227B 통신방해 체계를 이용해 강력한 제밍 전파를 발사합니다. 만약 전파 정보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젠20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제밍 전파를 인식하고 사전에 차단할 텐데요. 하지만 이미 정보 획득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크라울러에서 발사된 제밍 전파가 젠20의 암호 코드를 파괴하고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튀겨버릴 것입니다. 결국 전투기의 오감이나 마찬가지인 레이더를 잃어버린 젠20은 크라울러에서 발사된 AIM-9X 사이드와인더에 의해 격추되고 말 것입니다. 근거리 교전 상황을 가정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데요. 물론 전자전기가 모든 전술기 중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스펙 그대로라면 원거리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리를 이탈한 젠20을 포착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KF-21 전자전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돼 운용된다면 중국이 자랑하는 젠20은 유사시에 우리 영공에 침입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로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도의 전자전 기술을 확보하고 실전 배치한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한국 같은 전자전 체계 후발주자가 장비를 국산화해서 운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전자전기를 비롯한 KF-21의 다양한 파생형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우리의 국방력과 방산 수출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